안녕하세요. 저는 59년생 64세 아줌마입니다. 이제 나이를 만 나이로 정해졌으니 한 살 어려졌네요. 그래서 몸도 한 살 젊어진 기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썰밤에 사연을 듣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흥미있는 시간인데요. 저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배꼽 빠지게 속 시원한 사건이 하나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니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9년생 베이비 부머인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왜들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으셨는지 태반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천지였죠. 저는 6남매의 넷째로 태어나 그저 그런 유년기를 보냈고 국민학교를 나온 뒤 바로 시장 안에 있는 떡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떡집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여기저기 떡집을 돌며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답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배불리 떡을 먹어가며 일할 수 있어서 최고의 직업이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강산이 한번 바뀌도록 한 떡집에서만 일했더니 제 나이는 벌써 20대가 됐고 오빠 언니들이 모두 가정을 이룬 데다 동생들까지 모두 결혼했다 합니다. 저 하나만 시집 가면 부모님은 원이 없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시장 상인들이 소개해주는 남자들과 선을 여러 번 봤습니다. 누가 제 남편이 될진 모르지만 인성 바르고 성실하면 더 바랄 게 없다 생각하고 남자를 평가했어요. 그중 가장 괜찮은 사람은 건어물집 아들이자 회사에 다니는 남자였습니다. 그이는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인상도 좋고 인성도 훌륭해서 함께 인생을 살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와 2~3달 연애를 하고 바로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에겐 결혼식은 사치일 뿐이었고 괜한 돈만 들어가는 것 같아 생략하자고 했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받는 것도 드리는 것도 없이 2사람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죠. 남편과 저는 성실근면이라는 최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둘이 돈을 벌어 모으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돈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 매일 가계부를 썼답니다. 그이는 결혼 전에 샀던 승용차로 출퇴근을 했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차를 끌고 다니니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아 결혼 초에 차를 중고로 팔자고 보챘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나중에 우리가 낳을 자식들을 가난하게 키우지 말자고 했죠. 다행히 제 남편은 제가 파트로 매주를 쓰라고 하면 그대로 실행할 사람이어서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줬습니다. 그렇게 알뜰하게 돈을 모아가며 살아가며 5년 동안 아들 2에 딸 1를 차례대로 낳았어요. 아이들 모두 건강하고 아픈 곳 없이 무럭무럭 자라줬답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 제 어릴 적을 상상하곤 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게 어떤 의미의 눈물인지는 저와 같은 세대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 믿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 거라 여기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평일에 시장에는 손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애들은 학교에서 무사히 돌아오겠지. 남편은 회사에서 버스를 타고 안전하게 오겠지 하며 생각을 되뇌었지만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아침에 우산을 가져갔는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 비를 맞고 오면 어쩌나 하고 근심이 가득했답니다.
시장 문을 닫을 시간이 돼 성급히 집으로 달려갔는데 아들 둘과 딸은 우산을 가지고 학교를 다녀와서 다행히 비를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집 전화기가 크게 울려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전화기를 내려다보는데 제 자식들도 저와 똑같이 전화기로 시선이 집중하더군요. 아이들도 걱정이 됐는지 빨리 받아보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라고 말했더니 버스가 도로에서 크게 사고가 났는데 승객 여럿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어요. 제 남편도 그중 한 명이라고 했죠. 전화를 끊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먼저 아이들을 안심시켰어요. 잠시 아빠를 데리러 다녀올 테니 큰아들에게 동생들과 씻고 자라고 일러줬죠.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가 봤더니 응급실에 버스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제 남편이 어디 있는지 환자를 일일이 살펴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 남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간호사 하나를 붙잡고 제 남편 이름을 대고 어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 입에서 나온 대답은 참으로 충격이었습니다. 영안실로 내려가 보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길래 다시 대답해 보라고 했더니 버스 사고 사망자 중 한 사람으로 제 남편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실로 내려갔더니 남편의 싸늘한 몸이 철제 침대 위에 눕혀 있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게 됐고 며칠간의 기억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이미 남편의 장례를 치렀더라고요. 시댁 식구들과 제 아들, 딸들이 저 대신 남편의 빈소를 지켰답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지만 저는 자식들을 키워야 하는 엄마라는 걸 까먹지 않았습니다. 약물고 일터인 떡집으로 나가 바쁘게 일하며 남편을 가슴에 억지로 묻어갔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을 눈앞에 떠올리며 끝까지 잘 버텼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 결과 5년 뒤에는 떡집을 오픈하게 됐고 3남매를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건 시켜주지 못했지만 먹고 싶은 건 원 없이 먹였고 입히는 것도 제대로 해줬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3남매에게 골고루 분포가 되도록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고 아주 건강하고 착하게 잘 키웠습니다. 제 아이들은 제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다들 대학 진학을 포기했어요. 말로는 공부를 못하니 대학에 뜻이 없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뼈 빠지게 일하는 걸 안쓰럽게 보고 공부를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야 빚을 내서라도 대학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3남매 모두 충분히 취직할 수 있다면서 성인이 되어 각자 독립했어요. 아들 둘은 1년 차이로 군대를 다녀와 바로 취직했고 딸아이 역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운 좋게 경기도에 있는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답니다. 자식 셋이 제 곁을 떠나고 홀로 살게 됐을 땐 마음이 허전하면서도 여유가 좀 생겼어요. 평생 자식들만 신경 쓰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저를 챙기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강산이 한번 바뀌자 아들 둘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손주들을 낳고 가장으로 열심히 살았죠. 두 아들은 이제 제 품에서 완전히 떠나게 됐는데 딸아이는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도록 혼자였습니다.
요즘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들 해서 딸에게 결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을 해줬고, 행복의 요소는 다양하게 있으니 현재를 즐기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결혼하겠다고 남자 하나를 데리고 내려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딸을 봤더니 임신한 상태라고 일러주더군요. 엄마, 나 임신했어. 그래서 결혼해야 할 것 같아. 임신? 아유, 그래, 알았다. 축하한다. 네 나이가 좀 있어서 출산 뒤에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럼 옆에 있는 내 딸을 임신시킨 당신의 소개를 좀 해줘야겠는데? 긴장하지 말고 말 좀 해봐요. 제가 침착하게 말했더니 예비 사위가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대답하더군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귀한 따님을 임신시켰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요.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소리네. 책임 못 지겠다고 도망치겠다는 소리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남자가 책임지겠다고 하니 내 마음이 놓여. 그럼 지금부터 반말해도 되지? 자네 하는 일은 뭔가? 네, 어머님. 저는 화학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서울대 박사 수료하고 줄곧 한 회사에서 몸담고 있습니다. 뭐라고? 서울대 박사? 세상에. 아니, 박사님이 내 사위가 된다고? 진수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쩌다 두 사람이 인연이 된 거야? 사위감이 서울대 박사 출신의 엘리트라고 하니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제 딸은 지극히 평범한 아이인데 말이죠. 들어보니 두 사람은 같은 헬스장을 다녔는데 거기서 친해져서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하더군요. 사귀게 된 계기는 그렇다 쳐도 사위 집안에서 제 딸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저에게 귀한 딸이지만 박사씩이나 되는 학력의 사위였으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보게, 자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나? 내 딸 보고 결혼하라고 하셨나? 아무리 그래도 박사님이 고등학교만 졸업한 내 딸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반기를 들지 않겠어? 아닙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제 딸을 가진 여자라고 하니까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학력이나 집안 배경 같은 건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허락만 남은 상황입니다. 진숙이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며 살겠습니다. 남자답구만. 좋아. 자네 부모님이 결혼 허락하셨다니 내가 반대할 이유가 있겠나? 그럼 이제부터 박서방이라고 불러도 되지? 박서방, 내 딸 데려가는 조건으로 나와 약속 하나 하지. 절대 내 딸 울리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러자 사위는 100번 1000번 알겠다며 절대로 제 딸 진숙이를 울리지 않는 건 물론이고 평생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낳은 3남매 자식들이 모두 가정을 꾸리게 됐네요. 시골의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고 휴식도 제대로 하며 몸을 챙겨가며 지냈어요. 영양제와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기도 하면서 말이죠. 이듬해 딸아이가 손녀를 출산했다는 연락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육아를 할 줄 모르니 저에게 도와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제 떡집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잠시 맡겨놓고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딸에게 알아서 키우라고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런데 대한민국 엄마들은 딸의 부탁을 거절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딸이 있는 경기도로 올라가기로 결정하게 됐고 잠시 가게를 봐줄 사람을 기다렸답니다.
다행히 제가 직원으로 일했던 떡집 남자 사장님이 기꺼이 제 가게를 봐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인수인계를 간단히 하고 짐을 싸서 경기도의 한 도시로 올라갔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딸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살이 쪄 있었습니다. 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 데다 모유를 주려면 잘 먹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정상이긴 했죠. 진수가 오랜만이다. 몸은 괜찮은 거야? 보다시피 뚱땡이가 됐지. 엄마도 나 낳았을 때 몸이 이랬어? 응, 그렇지. 원래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은 예쁘지 않은 모습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하지만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고, 마음은 훨씬 뽀얗게 예뻐졌을 거야. 우리 엄마 말씀 참 예쁘게 하시네. 우리 시댁 식구들이랑 남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말이야. 뭐? 박서방이 너 살찐 걸로 뭐라고 하니? 아니야. 그냥 장난으로 놀리는 정도야. 엄마, 짐가방 이리 줘. 내가 풀어줄게. 그렇게 엄마가 된 딸의 집에서 보름 정도 지내기로 하고 짐을 풀었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사위가 들어왔는데 처음 저에게 인사 왔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순하고 사람 좋은 인상은 온데간데 없었고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여긴 무슨 일로? 뭐야, 자네 내가 오는 건 모르고 있었나? 진숙이한테 이야기 못 들었어? 네,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요. 딸에게 물어보니 미리 말하지 못했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딸 부부가 대화를 잘 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사이가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사위가 딸을 방으로 잠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장모님, 잠시 바람 좀 쐬고 들어오시죠? 5분이면 됩니다. 그래, 알겠네. 나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지? 박서방, 그 며칠만 도와주고 갈 테니까 좋게 대화하길 바라네.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싸우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잠깐 상의할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위와 딸이 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나가는 척 현관문을 열고 닫고 조용히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언행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야, 이 무식한 년아. 네 멋대로 내 집에 네 엄마를 왜 불러? 뭐? 여기서 며칠 지내겠다고? 나 혼자 육아하는 게 힘들어서 잠깐 도와달라고 부른 거야. 그리고 말 조심해. 지랄을 하세요. 무식한 촌땅년이 어디서 서울대 박사를 가르치려고 들어? 야, 넌 대가리가 텅텅 빈 걸 꼭 티내야겠니? 그깟 애 하나 돌보는 게 힘들어서 지 엄마를 불러? 당신은 어차피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잖아. 엄마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난린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말 전하려고 하면 당신이 들어준 적 있어? 맨날 입 닥치고 꺼지라고만 했잖아. 아우씨, 이걸 그냥 확. 무식한 것이 살까지 뒤룩뒤룩 찐 꼴 보니 개패듯이 패줬으면 시원하겠네. 넌 네 애미만 없었으면 뒤지게 맞았을 거야. 엄마 밖에 나갔으니까 쳐봐. 때려보라고. 됐다. 무식한 년한테 내가 뭘 바라겠냐. 그래, 네 애미랑 딸내미 육아해라. 근데 빠른 시일 내로 내보내. 내 집에 쉰내나는 노친내가 사는 꼴 죽어도 못 보니까. 나쁜 자식, 말 그따위로밖에 못하니? 너 엄마만 내려가면 가만 안 둬. 이혼 소송에서 끝내고 말 거라고. 아이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나도 너처럼 무식한 년이랑 계속 사느니 이혼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네 애도 네가 데려가라. 무식한 핏줄이 섞인 애를 키우는 건 몸서리치게 소름 끼치니까. 개자식, 나중에 두고 봐.
사위는 제 딸아이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기본에다 손녀딸까지 욕하는 파렴치한이었습니다. 서울대 박사 출신이라고 해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완전히 개차반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무조건 두 사람을 이혼하게 두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두 사람에게 달라질 기회를 주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어요. 이윽고 방에서 말싸움을 하고 나온 딸과 사위는 저를 보고 며칠 머물다가 내려가는 걸로 약속했습니다. 박서방, 나 오래 있지 않을 거야. 보름만 있다가 내려갈게. 애기 키우는 거 봐주고 가르치고 할 테니까 자네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말게나. 그럼 내가 저녁 차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게. 됐습니다, 장모님. 제가 지금 많이 피곤하거든요. 집사람이랑 애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들어가서 씻고 좀 눕겠습니다. 박서방, 아무리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지. 제가 요즘 통 입맛이 없어서요. 그럼 장모님 실례하겠습니다. 그렇게 냉랭한 태도를 보이더니 안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더군요. 딸에게 사위가 언제부터 왜 저렇게 행동하느냐고 물었더니 결혼 후부터 쭉 저런 태도로 굴었답니다. 이유는 박사 출신인 자기가 처가를 잘못 만나서 출세하기 글렀다며 짜증을 내고 있답니다. 딸아이가 임신만 하지 않았더라면 부잣집 딸 만나서 결혼했을 거라며 푸념을 늘어놨다네요. 더불어 무식한 고졸년이니 천박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진 거 하나 없는 등신이라는 욕을 퍼부었답니다. 그 말을 듣자 사위가 괘씸하게 느껴지면서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딸뿐만 아니라 아들 둘에게도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돼주지 못한 게 한이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지 않는 이상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 미안한 마음은 접어두고 올라온 김에 사위와 좀 더 친해지고 딸에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딸 집에 있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실컷 만들어 사위에게 줬고 억지로 크게 웃어가며 분위기를 살리려고 했어요. 박서방 자네 아빠가 돼서 그런지 어깨가 무거워 보이네. 몸보신하고 열심히 일하게나. 네, 장모님. 제가 가장이 됐으니 일을 죽어라 해야겠죠. 제 동료 박사들은 처가에서 사업장 차려주거나 대기업 임원으로 꽂아준다고 하던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저는 죽어라 일만 하겠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제 고생길이 아주 훤히 열렸네요. 박서방, 자네 말투가 그게 뭐야?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백은 대주지 못하지만 이렇게 매번 맛있는 음식은 해줄 수 있다고. 그리고 박서방 자네에게 백이라는 게 필요하나? 능력 있는 인재니까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야. 저는 꼭 참아가며 사위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는데 계속해서 짜증나는 어투로 받아치더군요. 됐습니다. 전 이런 음식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장모님, 이렇게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거 모르세요? 뭘 알고 음식을 차린 거예요? 됐습니다. 제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자네 진짜 너무 아닌구만. 내가 손녀 돌보면서 자네 집에서 열심히 일 돕고 있는데 그렇게밖에 말 못하나? 장모님, 저 피곤합니다. 입씨름하고 싶지 않으니까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럼 제 딸 좀 잘 돌봐주세요. 수고비는 챙겨드리겠습니다. 사위는 끝까지 버릇없이 말하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서울대 박사 출신이 저같이 가진 거 없는 처가를 뒀으니 불만이다 이거였죠.
게다가 딸 부부는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는 각방을 쓰고 있었어요. 제가 사위를 붙잡고 아무리 불만이 많고 권태기가 왔더라도 부부가 각방을 쓰면 안 된다고 일러줬지만 자기는 혼자 자는 게 편하다고 말을 끊어버리곤 안방 침대를 혼자 차지했답니다. 보면 볼수록 진상의 밉상이었죠. 사위는 집에만 오면 계속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 같아 사위와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사위 회사 앞으로 가서 같이 점심을 먹자고 연락했답니다. 사위는 왜 찾아왔냐며 궁시렁거리면서 회사 앞에 있는 저를 데리고 파스타 집으로 데려갔어요. 장모님,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시면 곤란합니다. 할 말 있으면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아니, 나는 자네랑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 집에서는 자네가 피곤하다고 자꾸 피하기만 하잖아. 깊은 대화요? 참, 별걸 다 바라시네요. 알겠어요. 일단 주문부터 하시죠. 사위가 테이블에 놓여진 메뉴판을 저에게 펼쳐줬습니다. 그런데 메뉴판에는 한글이 하나도 없고 온통 영어뿐이었습니다. 국민학교만 나온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영어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메뉴판을 빤히 봤더니 사위가 키득거리면서 웃더군요. 설마 영어를 하나도 못 읽으세요? 진짜 가관이시네. 이리 줘요. 내가 주문해 줄 테니까. 내가 못 배워서 영어는 하나도 모르네. 그래도 인생 사는 데는 지장 없다고. 장모님, 방금 지장 있는 거 확인했잖아요. 식당이어서 주문 하나 못하는데 뭐가 그리 자랑스럽습니까? 무식한 건 죄예요. 공부 좀 하세요. 아니다. 무식한 제 아내 보면 장모님도 다르지 않겠죠? 무식하신 장모님이 무식한 딸을 낳으신 거잖아요. 맞죠? 사위는 선을 세게 넘으며 저를 놀리더군요. 영어 좀 모른다고 사람을 개무시하는데 맘 같아선 머리통을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위와 대화로 잘 풀고 제 딸에게 잘 좀 해달라고 부탁하러 나온 자리니 가만히 참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턱을 괴고 저를 빤히 보며 말하더군요. 진짜 장모님,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진짜 후회됩니다. 장모님 딸 임신시키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 영혼을 팔아버릴 수도 있다고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발목 잡혀서 불쌍해 죽겠다고요. 박서방,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만. 지금 내 딸과 결혼한 걸 크게 후회한다는 거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인가? 어라? 느끼셨군요. 맞습니다, 장모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잘난 척가 만나서 제대로 성공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고요. 저는 그 순간 제대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혼은 시키되 계산은 확실히 하고 끝장내주기로 결심했죠. 자네 빽이 없어서 화가 난다 이거지? 좋아. 그럼 내가 자네한테 든든한 빽이 돼주지. 이혼 소리가 쏙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장모님이요? 무식해서 아는 거 하나 없는 분이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어디 대기업 총수라도 알고 있어요? 가만 기다려봐. 내가 친구 하나 불러서 자네 출세에 대해 이야기해보잔 말이야. 사위는 껄껄 웃으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사위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태도를 180도 바뀌도록 해주려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시간 여유가 많아 제 부탁에 한달음에 달려왔답니다. 그리고 친구가 파스타 가게로 들어오자 제가 소개도 하기 전에 사위놈이 벌떡 일어나 제 친구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아니 이분은 오뚜기 회장님? 함 회장님 맞으시죠?
만나서 반가워요. 내 친구 이종말 사위라고. 네, 회장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부른 친구의 얼굴을 본 사위는 면상이 노랗게 질리더니 각 잡은 자세로 앉았습니다. 저는 친구의 등을 한 대 때리며 말했어요. 이 자식 오랜만이다. 우리 작년 동창회 때 보고 처음이지? 아이 정말아, 이 자식이 뭐냐? 내가 이래봬도 기업 총수다. 오뚜기 회장이란 말이야. 남들한테는 회장님 소리를 들어도 나한테는 그냥 어릴 적 콧질찔이라고. 야 임마, 내가 부탁 좀 하려고 불렀다. 내 사위가 출세가 하고 싶다고 난리다. 나더러 무식한 장모가 뭘 해줄 수 있겠냐고 막말까지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비장의 카드인 널 불렀다. 함 회장, 내 사위랑 대화 좀 나눠줘라. 그리고 좋은 자리 있으면 네가 신경 좀 써줘.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뭐 어려운 부탁은 아니지. 알았어. 일단 사위한테 말 놓아도 되려나? 이봐요. 이름이 뭡니까? 그러자 사위는 벌떡 일어나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며 90도로 다시 인사하더군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저는 LK케미컬 연구원 박학사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네. 그냥 편하게 박사라고 부르지. 어이 박사. 자네 내 친구를 무시했다며? 이 메뉴판에 영어 좀 못 읽었다고 말이야. 아이 어른한테 그러면 쓰나? 나는 직원 채용할 때 인성을 아주 많이 중요시하네. 어서 내 친구 종마리한테 사과하게. 장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못난 사위가 막말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친구와 사위를 번갈아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을 하나 불렀더니 이렇게 태도가 달라진 게 기가 차기도 했고 재밌어서 상황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박서방, 진짜로 잘못했나?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뽑아봐. 손님들도 없으니까 트로트 한 곡 뽑아보라고. 네? 장모님, 지금 여기서요? 왜? 싫으나? 무식한 나는 때와 장소를 못 가리네. 그러니까 자네가 무식한 나에게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위놈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트로트 한 곡을 부르더군요. 저는 깔깔거리며 기업 회장 친구의 어깨를 때려가며 실컷 웃었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가 제 친구가 말했습니다. 어이 박사, 자네 지금 있는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지? 이 정도면 먹고 살만 할 텐데 더 올라가고 싶은 건가? 회장님, 남자가 야망을 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울대 박사 출신으로서 최고 정상까지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오, 그래? 아이, 그럼 연구원장이자 회사 임원으로 추천을 해볼까? 내 자식들은 회사를 물려받기 싫다고 해서 다른 인재를 내 후계자로 앉힐 생각인데, 아이, 자네도 그 후보로 올려볼까 해. 내 친구 종마리가 부탁했으니 끝까지 밀어줄까 해. 네? 연구원장의 임원 그리고 후계자까지요?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할 거 없어. 지금 당장 자네를 꽂아줄 수는 없어. 우리 회사의 서울대 박사는 널렸으니까. 자네는 1년 뒤에 데리고 와주지. 인사 조정하는 시기에 맞춰서 연구원장 겸 임원으로 꽂아주겠다고. 1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그럼요, 회장님. 1년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하, 이 사람 씩씩하고 예의가 바르네. 그럼 내 친구 종마리한테 좀 잘해주게나. 행여나 종마리 입에서 자네 욕이 나오는 순간 내가 말한 건 모두 취소야. 내 말 알아듣겠나?
그러자 사위는 무릎까지 꿇어가며 제 친구와 저에게 평생 충성과 헌신하겠다고 약속하더군요. 그렇게 사위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알려주고 앞으로는 제대로 갑이 돼보라고 했어요. 그동안 사위가 서운하게 한 것들 모두 돌려주라고 말이죠. 그날 이후로 사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끝나면 쏜살같이 달려와 육아를 대신해 주더군요. 물론 제가 시켜서 했답니다. 박서방, 오늘도 자네가 우리 손녀를 데리고 자게. 하도 많이 울어서 나랑 진숙이가 피곤하다고. 괜찮지? 네네. 당연히 제가 데리고 자야죠. 장모님과 집사람은 편하게 발 뻗고 주무세요. 고맙네. 그리고 말이야, 내가 이 집에서 지내다 보니 좀 아쉬운 게 몇 가지 보이더라. 혹시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나? 장모님, 내년에 오뚜기 기업에 임원이 될 텐데 못 해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계산기를 재빠르게 돌렸습니다. 일단 자네 통장 관리는 내 딸이 맡아서 하게 해주게. 그리고 나랑 진숙이한테 카드도 한 장씩 주고 말이야. 네? 통장 관리랑 카드까지요? 근데 장모님, 댁으로 안 내려가세요? 여기서 좀 살려고. 왜? 싫은가? 한 1년 정도만 살면 괜찮지 않을까? 자네한테 밥도 해주고 내 딸 편하게 육아도 도와주면 여러 사람이 이롭지 않을까 싶네. 물론 자네가 싫다면 오늘이라도 짐 싸서 나가겠네. 아닙니다, 장모님.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 고맙네. 그럼 오늘부터 안방은 나랑 진숙이가 쓸 테니 자네가 작은 방 가서 내 손녀랑 같이 자겠나? 괜찮지? 사위는 제 친구를 만난 뒤부터 제 모든 말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녀는 아주 신바람나게 호강하면서 일상을 지냈어요. 시골에 있는 제 떡집은 부탁한 사장님이 계속 봐주시기로 해서 걸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와 딸아이는 사위에게 제대로 갑질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사위에게 집안일을 모두 시켰고 평일에도 알아서 밥을 차려 먹고 출근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래도 저녁은 제 손으로 차려줬어요. 사위는 제가 부탁하거나 시키는 건 모두 다 들어줘서 어느새 신혼집 아파트 명의가 제 딸의 이름으로 됐고 딸에게 외제차도 한 대 뽑아줬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1년이 흐르자 사위가 참아왔던 말을 꺼내더군요. 저는 잊고 있었는데 바로 기업 총수 친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장모님, 작년에 뵀던 함 회장님 말입니다. 약속한 1년이 지났는데 연락 없으신가요? 아, 맞다. 생각해보니 그 친구랑 자네가 만났었지? 근데 왜? 그 친구 연락을 왜 기다리고 있나? 에이, 장모님,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때 함 회장님이 저한테 임원 자리 주시겠다고 하신 거 들으셨잖아요. 장모님, 이제 시기가 된 것 같으니까 자리 한번 마련해 주세요. 함 회장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그 친구를 또 만나고 싶다고? 그건 뭐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야. 백수라서 부르면 언제든 나오거든. 백수라뇨?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사위를 제대로 부려먹고 우려먹었으니까요. 사실은 제 기업 총수 함 회장은 매우 평범한 사람입니다. 생긴 게 오뚜기 함 회장이랑 아주 많이 닮아서 별명이 함 회장인 거였죠. 그래서 사위가 처음 제 친구를 봤을 때 기업 총수로 착각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하튼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보게 박서방,
그때 본 친구는 기업 총수 함 회장이 아니라 등산 동호회장 김덕팔이야. 내 고향 친구지. 생긴 게 함 회장이랑 똑같아서 내가 장난 좀 친 거야. 네? 잠깐만요.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제가 본 사람이 함 회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니까. 자네가 하도 버릇없고 싸가지 없는 데다 내 딸을 우습게 여기고 막말까지 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자네가 우리한테 잘 좀 하도록 꾸민 일이네. 결과적으로 박서방 자네가 매우 착해졌고 아주 성실하고 다정다감해져서 아주 좋다고.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나? 박서방, 표정이 왜 그런가? 어디 아픈 거야? 제 사위는 기업 총수 제 친구가 가짜라는 걸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 때리듯이 앉아있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자기 머리를 쥐어뜯더니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이씨!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딨어! 이 별 거지 같은 모녀가 사람 하나를 등신으로 만들어? 내가 그 회사 임원이 될 생각에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알아? 박서방, 말이 짧구만. 사람 구실하고 살아서 바뀌었나 싶었는데 그대로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맞는 말이었어. 이 노친네야. 당신이 나한테 저지른 짓이 얼마나 미친 건지 몰라? 난 당신들한테 잘 보이려고 머슴 노릇하면서 1년을 살았어. 내 통장 카드 가져다 멋대로 쓴 것도 모자라 이 집 명의까지 내 마누라한테 넘겼다고. 게다가 외제차까지. 내가 너희 두 모녀한테 뭘 한 거야? 그동안 속은 채로 호구짓 해왔던 거야? 이 씹어 죽일 년들아! 사위가 미쳐서 날뛰자 저는 전기 오기채를 들고 사위 면상을 날렸습니다. 제 딸이 이어서 마늘 빻는 절구로 사위놈의 다리 몽둥이를 사정없이 팼답니다. 제 딸은 결혼 이후부터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그동안 무시당해왔던 걸 줄줄이 사탕을 뱉어내듯이 쏟아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내가 고졸이라고 부부동반 모임에도 못 오게 하고 집에 친구들이 오면 가정부라 소개하고 내 딸 볼 때마다 내 머리를 닮아서 무식하게 옮기만 한다고 했지? 이 개자식아. 내 딸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혼했을 거야. 아이씨. 그럼 그냥 이혼하면 되지. 왜 네 애미랑 한 통속으로 날 속여먹은 거야? 그야 억울하니까 그랬지. 너한테 받은 거 10배로 갚아줘야 할 거 아니야. 하, 진짜 무서운 년이네. 내 통장, 카드, 집문서 다 내놔. 너희 모녀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야, 이 멍청한 놈아. 친족끼리 사기는 해당이 안 돼. 그리고 네가 선뜻 쓰라고 준 거잖아. 우리가 달라고 협박했어? 아니잖아. 네가 잘 보이려고 천사처럼 군 거잖아. 난 네가 진짜 바뀌었으면 계속 같이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기업 총수가 진짜가 아니라니까 바로 쌍욕 퍼붓고 미쳐 날뛰는 걸 보니 이혼이 답인 것 같다. 우리 이혼해. 야, 이혼 요구는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희 모녀가 빼먹은 내 돈 어쩔 건데? 그거 당장 내놔! 사위가 눈에 불을 켜고 그동안 저희 모녀한테 베풀었던 것을 되돌려달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러자 제 딸이 녹음기를 꺼내 켰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항상 계산을 똑바로 해야 한다 가르치고 불리한 상황에서는 대처할 증거를 남기라고 훈육했답니다. 그래서 제 딸은 결혼 생활을 하며 사위가 막말하는 걸 모두 다 녹음해뒀어요. 참으로 제 딸다운 행동이었죠. 녹음기 안에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죄다 딸을 무시하는 발언과 비하,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이 정도면 판사님이 판사봉으로 사위놈의 머리통을 내려칠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사위는 저희 모녀의 당당한 태도와 증거 때문에 2배로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폐악질을 하며 집안 곳곳을 부수더라고요. 그러다 더 크게 각성하더니 방에 가서 몽둥이가 될 만한 걸 찾아가지고 나오더군요. 옷을 걸어두는 행거봉을 들고 나와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에게 그 장면을 촬영하라고 일렀고 일부러 사위에게 2대 얻어맞았습니다. 조금 아프긴 했지만 큰 그림을 그리려면 이 정도 희생이 필요해서 바닥에 쓰러져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박서방 그만하게. 내 딸 때리는 것도 모자라 이 장모까지 때리는 건가? 그만하게. 우릴 살려달라고. 이 노친네가 돌았나. 내가 언제 니들을 때렸다고 이래? 내가 조금 전까지 얻어터진 거 몰라? 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컷. 진수가 다 찍었지?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이혼 소송으로 가서 이 자식 끝장내면 되겠어. 뭐야, 이것들이 진짜. 야, 이 사기꾼들아. 니들이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응, 우린 무사하고 넌 인생 꼬일 거야. 네가 장모를 때린 영상은 경찰과 변호사 그리고 네 회사 게시판에도 올릴 거니까. 박서방, 인생 재밌지 않나? 인과응보, 사필귀정, 권선징악 뭐 이런 사자성어가 딱 어울리는 상황이잖아. 그러게 왜 내 딸을 무시하고 살았나? 처음 나에게 한 약속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 무식한 년아. 무식한 게 쪽팔려서 무시 좀 했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는 게 말이 돼? 모녀가 쌍으로 무식한 짓을 벌이는 걸 보니 내가 진짜 인생 말아먹을 결혼을 한 것 같네. 나 너희들 가만 안 둬. 누구 인생이 종치게 되는지 법정에서 가려보자고. 좋네 박서방. 기업 청수 동창은 가짜지만 다른 동창 중에는 실력 있는 변호사도 있고 은퇴한 검사도 있어. 자네 날 때린 것에 대한 영상을 제대로 써먹어 줄게. 그럼 기대하라고. 뭐 하나 안 나가고. 여긴 내 딸 명의로 된 집이니까 자네가 꺼져야지. 아이 돌겠니.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어. 그래, 일단 내가 나간다. 근데 어이 국졸, 내가 서울대 박사 출신인 거 잊었냐? 나도 그 정도 인맥은 있다고. 너희 모녀 내가 쓸어버릴 테니까 각오하고 기다려라. 사기죄로 콩밥 먹여줄 테니까. 사위는 그렇게 엄포하고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딸아이는 걱정이 됐는지 저에게 괜찮겠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대답해줬고 핸드폰을 꺼내 동창들 몇몇에게 연락을 돌렸답니다. 사위는 며칠 뒤 노인 폭행죄로 경찰서에 끌려갔고 이혼소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역시나 제 계획대로 저희 모녀의 승리였습니다. 사위는 위자료는 물론이고 양육비 20년치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사위 회사 게시판에 행거봉으로 저를 공격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이 영상은 급물살을 타게 됐고 사위의 회사와 서울대 박사들 협회에 모두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사위는 모든 걸 잃게 돼 일도 못하고 집도 절도 없이 처절하게 망했어요. 제가 심하다고 말할 분들이 더러 계시겠지만 당신의 자녀가 배우자에게 개무시를 당하고 사는 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망한 사위는 예상대로 저희 모녀를 찾아왔습니다. 서울대 박사 출신인 자신이 갈 곳이 하나도 없다면서 책임지라고 악을 쓰더군요. 이봐 할망구, 내가 아무리 당신 딸을 모욕하고 괴롭게 했더라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내 모든 걸 빼앗아 가는 건 심한 복수 아니냐고. 나 당신 때문에 다른 연구소에도 취직을 못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내 돈의 일부 돌려줘. 내 껍데기를 홀랑 벗겨먹었으니까 조금은 돌려줄 수 있잖아. 사업이라도 하게 2억만 내놔. 야, 누가 들으면 우리가 수십억은 빼앗은 줄 알겠다? 넌 말만 서울대 박사지 가진 건 개뿔 없었잖아. 우리가 뜯어먹은 게 총 4억인데 절반이나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꺼져.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래 좋다. 오늘 내 제삿날이자 할망구 니년 딸의 제삿날이다. 오늘 다 같이 되져버리자고. 사위는 저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잽싸게 피한 다음 그놈의 낭심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끄헉 소리를 내며 주저앉자 사정없이 따귀를 갈겼습니다. 사위놈은 그날 돼지게 얻어터지고 길바닥에 드러눕고 말았어요. 저희 모녀는 쯧쯧 혀를 차며 집 안으로 들어갔죠. 이후 사위는 재취업이 되지 않아 눈을 낮춰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더군요. 택배 기사로 취직했답니다. 서울대 박사 출신 택배 기사는 아마 사위놈 하나뿐일 겁니다. 택배 일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렇게 죽어라 돈을 퍼붓고 공부한 결과가 택배 일이니 암담할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사위를 개박살 내는데 성공하고 저와 딸은 어떻게 살지 의논을 나눴습니다. 진수가, 이제 어떡할래? 계속 도시에서 살 거니? 엄마는 그만 시골 내려가서 떡집 운영해야 해. 내 보금자리는 그곳이니까. 엄마, 나도 엄마 따라갈래. 나랑 내 딸도 시골로 가서 살래. 엄마랑 같이 장사하면서 살고 싶어. 그래, 안 될 이유가 있겠니? 엄마랑 같이 살자. 우리 손녀딸이랑 셋이 말이야. 그래서 딸아이는 사위와 살던 집을 팔고 혼수도 모두 중고로 팔아버리고 정리했답니다. 지금은 딸과 손녀가 한 집에서 살며 떡집을 하고 있는데요. 딸아이는 손녀를 안고 떡집으로 와서 장사를 배우고 있답니다. 어여쁜 손녀 덕분에 장사가 더 잘 되고 있는 요즘이랍니다. 지금까지 제 딸 자식 이야기를 주저리 적어봤네요.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통쾌한 미소를 지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저는 장사를 하며 썰밤을 틀어놓습니다. 부디 제 사연을 직접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